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담벼락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사람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횃불 하나 없이 어두운 관아 뒤편 골목에는 발자국 하나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밀양 고을 읍지의 불빛조차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관아 후문 곁에 딸린 염습터 앞에서 아전 하나가 황급히 멈추어 섰습니다. 들것 위에 시신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릿기 하나 없이 거적 조각 하나로 덮인 몸이었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댄 아전이 거적을 걷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냄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입가가 반쯤 벌어져 있었고 그 벌어진 입안에서 혀 밑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이 비죽이 돋아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전은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등불에 비추었습니다. 붓으로 눌러 쓴 한 줄이었습니다. 반쪽 향낭을 가진 자가 사람을 죽였다. 아전의 손에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기었습니다. 시신의 눈은 감겨 있었으나 입이 반쯤 열린 채로 마치 웃는 듯이 보이는 것은 촛불이 만들어낸 착시였으리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살아있던 몸이었습니다. 종이를 삼킬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습터 앞에 아직 눈이 덮지 못한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것처럼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관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유만석이 허겁지겁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간 유만석은 아전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이 글 본 놈부터 죽는다. 해 뜨기 전 입 막아라.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발자국이 관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만석이 달려온 방향도 정확히 그쪽이었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을 지우듯이. 이것은 그 종이 한 장이 세상에 불을 지르기까지 두 사람이 거슬러 온 20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한 장의 장부가 두 집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양 한성부의 어느 골방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원부 지평 윤진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형조 자랑 이겸수였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경기 경상 일대 황곡 착복의 내역이 빽빽하게 적힌 그 장부에는 고을 수령들의 이름과 함께 한양 호조 안에 어느 관리까지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진서가 파헤쳤고 이겸수가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세상에 내놓기 하루 전날 밤 윤진서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겸수를 향한 고변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이겸수가 오히려 장부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장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전반부는 윤진서가 숨겼습니다. 인장 찍어 밀랍으로 봉한 후반부는 이겸수가 맡았습니다. 증거가 나뉘어져 있는 한, 둘 중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하나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두 사람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윤진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처는 그 무렵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겸수의 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나온다면 혼인을 맺읍시다. 장부만이 아니라 신이까지 있는 것으로. 이겸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약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목줄을 쥐고 서로를 살리는 피보다 진한 신의의 약속이었습니다. 윤진서의 처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겸수의 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이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모른 채로 아이였을 때 단 한 번 두 아이는 마주쳤습니다. 계절은 초가을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오랜만에 한양 어귀의 정자 마당에서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계집 아이는 9살이었고 사내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아이는 마당 한 귀퉁이에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계집 아이가 먼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향낭이었습니다. 홍색 비단에 설속 매화를 수놓은 손바닥만 한 작은 향낭이었습니다. 안에서 은은한 매화향이 풍겨나왔습니다. 이것을 나눌게요. 계집 아이는 서슴없이 향낭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바느질 솔기를 따라 정확하게 수놓인 매화 그림의 한가운데가 갈라지며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조각을 사내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맞추면 그땐 어른이 되어 있겠죠. 사내아이는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각을 받아 쥐고만 있었습니다. 매와 반쪽, 눈 속의 핀 꽃의 절반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법도를 지켰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습니다. 서신만이 오갔습니다. 그것도 몸종을 통해 아버지들의 눈 아래에서. 계집아이의 이름은 윤채령이었습니다. 사내아이의 이름은 이도윤이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윤채령은 이도윤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 공부에서 필체가 반듯하다는 것, 문장의 끝을 항상 되물음으로 맺는 버릇이 있다는 것, 급제를 앞두고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것, 말수는 적으나 한 번 맺은 일은 물러서지 않는 성정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도윤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느냐는 말을 하면서도 그 뒤를 잇는 것은 늘 침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몸종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장터에서 얻어온 소문들을 채령에게 전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아씨, 이도령이 이번에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글짓기 수석을 했답니다. 아씨, 이도령은 신에 있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친우가 누명을 쓰자 밤새 탄원서를 써서 올렸다죠. 분이의 말들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칭찬인지 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러나 듣는 쪽에서는 어느새 귀가 열려버리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채령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가 두려워서 그냥 두었습니다. 한쪽에 남겨둔 향낭 조각을 가끔 꺼내보면서 이름 없이 그저 두었습니다. 그 무렵 서신이 한 통 왔습니다. 이겸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아버지 윤진서는 그것을 읽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으나 그날 저녁 오래도록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버지는 장부 정리에 더욱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황곡 장부들, 세입 장부들, 그리고 20년 전 숨겨둔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등축제는 해마다 열렸습니다. 정월 보름 전으로 종로 일대의 등불이 줄지어 걸리면 귀천 없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령도 나왔습니다. 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몰래는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알고도 모른 척해준 외출이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돌아다니느라 한양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한 딸에 대한 말 없는 허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채령은 이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도윤은 그날 밤 군중 속에서 낯선 여인과 스쳤습니다. 그 여인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꽃 문양에 가면 그 아래로 보이는 인매가 고왔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밀리듯 부딪힌 찰나 여인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차, 미처 비키지 못했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은 민설아였습니다. 여흥민 씨 가문의 서녀였습니다. 적처 자식들 사이에서 자라며 한양 안 본 듯한 집안의 정실로 들어가는 것을 꿈꿔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도윤을 일찍부터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의 성정을, 그가 좋아하는 문장을, 그가 쉽게 마음을 여는 말의 방식을 연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고 계신 분 같았어요. 눈빛이 그랬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이도윤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였으나 이도윤의 가슴 한켠에 불씨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설아는 윤채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채령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오기 전 고을에서 몇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설아는 늘 다정했습니다. 채령을 아씨라 불렀고 채령도 그런 설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설아는 채령의 방 안에서 오래도록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채령이 무슨 일이냐 묻자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씨, 부디 아무에게도 말씀 마시옵소서. 제가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렵사오나 말해봐. 난군이 될 분이 기방을 다니신다는 소문이에요. 등축제 날밤에 기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대요. 채령은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에 대한 소문은. 그러나 사흘 후 분이가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비단끈 하나였습니다. 아씨, 이것이 장터 어귀에 떨어져 있었어요. 안에 이 도련님 필체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필체는 이도윤이 보내온 서신들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내용은 기생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채령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 끝이 되물음으로 맺히는 버릇. 그것까지 흉내 내어져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채령은 인정하기 싫었으나 흔들렸습니다. 소문과 편지와 비단끈. 어느 하나라면 모를까 셋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채령에게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종이 결이 이상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쓰는 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결이었는데 어디서인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말이었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민경연은 이도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였고 서로 글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도윤은 경연을 믿었습니다. 경연이 설아의 오라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무언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연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울고 있었고 그 빚의 끝에는 이방 유만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연은 유만석에게 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을 다시 세우려면 관아의 힘이 필요했고 그 대가로 경연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친우의 약조 혼인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연이 술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아, 나 오늘 좀 불편한 말을 해야겠다. 말해봐. 윤가 교수 말이야.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교수가 이번 약조 혼인을 집안 셈 속으로만 본다더라. 장부 때문에 몸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마음이 없다고. 이도윤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안에 이미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약조는 늘 무거웠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신혜 때문에 맺어지는 혼인이라는 것을 이도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약조라는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무게가 그랬습니다. 이도윤은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진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연에게 물으니 경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어른이 요즘 장부 일로 몸을 숨겼다 하더라. 교수도 바깥 출입을 막았다 하고 직접 찾아가려 했으나 윤진서의 집 앞에는 낯선 사내들이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이 박아둔 눈이었습니다. 이도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훗날 그 주인이 유만석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도윤은 막혀 있었습니다. 확인하려 할수록 벽이었고 돌아볼수록 증거였습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그냥 소문이겠지. 그러면 좋겠어. 근데 내가 들은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경연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도윤의 머릿속에 그 말은 남았습니다. 집안 셈속, 장부 때문에 몸을 묶어두는 것, 마음이 없다고. 등축제의 등불 아래에서 보았던 민설아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은 달랐습니다. 그 눈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도윤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겸수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아들이 과거를 마치면 이야기를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저녁 대청마루에서 이도윤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라. 윤가 교수와의 약조 혼인은 못하겠습니다. 이겸수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듣자 제가 연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조라는 것이 저는 혼인을 신의와 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마음이 없다면 그 약조는 둘 다를 묶어두는 굴레일 뿐입니다. 이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 교수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겸수는 그 말에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막혔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조를 깨면 두 집안이 함께 무너진다. 장부가 그 증거다. 장부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한 이 약조는 두 집안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아버지는 지금 저에게 굴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게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비가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겸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길이 막혔다는 아들의 말.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옳다면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장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신 하나를 썼습니다. 밀양 고을의 윤진서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신은 닿지 못했습니다. 밀양 고을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사내는 황곡을 갚지 못해 달달 볶이던 농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이 장터에 나돌았습니다. 관아에서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으나 아전들이 쫓아버렸습니다. 윤채령은 그 이야기를 분이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부 더미 속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곡 장부의 빈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장부를 읽어왔습니다. 윤진서가 딸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은 혹시 내가 없게 되거든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채령은 이제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빈칸은 한두 줄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고을 곡식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 뒤에 이방 유만석의 손이 있었고 유만석 뒤에는 사또 최은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은길 뒤에는 한양까지 이어지는 어떤 끈이 있다는 것을 채령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농민의 아내가 다시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전들이 때리려 하자 노파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백시 부인이었습니다. 약방을 하는 이 노파는 관아 안팎 아전들의 상처와 병을 오래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남편이 죽기 전날 무언가를 삼켰어. 내가 봤어. 아전들이 노파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채령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삼켰다. 그리고 그것이 혀 밑에서 나온 종이와 이어진다는 것을 채령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루터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일은 봄비였습니다. 낙동강 상류 어귀 나루터는 장이 서지 않는 날이면 한산했습니다. 채령은 분이와 함께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서책방 노인 정씨에게 부탁해둔 종이 견본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짜 편지에 쓰인 종이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루터 처마 밑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옷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분이가 채령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씨, 그냥 가요. 그러나 채령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들리시오. 사내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채령은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근처 주막을 찾아 자리를 옮기는 데는 분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요. 사내는 잠시 채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죽 한 그릇을 사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장부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채령이 물었습니다. 막연한 물음이었습니다. 장부라면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면 결국 사람이 죽습니다. 채령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군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 끝이 되물음으로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책방 뒷골목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채령은 눈치채고 골목 뒤쪽 창고 문을 열어 숨겨주었습니다. 이방 유만석의 심부름꾼들이 골목을 살피다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중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매화향이 났습니다. 사내의 품에서였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적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의 심부름꾼들이 고을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서책방 정노인이 겁을 먹었습니다. 채령이 부탁해둔 종이 견본을 가지고 오기로 한 날 정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정노인이 관아에 끌려갔어요. 채령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노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견본의 사본은 채령이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윤진서의 서재 안에 있었습니다. 채령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재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장부들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채령은 숨을 참았습니다. 바닥 귀퉁이 벽돌 아래 아버지가 숨겨둔 자리를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장부 묶음과 함께 밀랍으로 봉한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그 사내였습니다. 나루터에서 만났던 그 사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관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댁 어른을 붙잡았어요. 나도 도망쳐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도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이전에 입은 상처가 움직이면서 다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채령이 달려들어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향낭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향낭이었습니다. 홍색 비단의 수놓인 문양의 절반, 설속 매화의 반쪽이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집어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저고리 안에서 자신의 향낭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매화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놓인 꽃잎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종이를 찢듯 나뉘었던 그 절개선이 이제 하나의 그림 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이도윤이 채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채령이 이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9살과 11살, 가을 마당의 정자, 서신만 오간 세월, 얼굴을 모른 채로 자란 애들.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처럼 두 사람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포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유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져라. 장부를 찾아내. 채령은 이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일어서야겠죠. 채령은 장부 묶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도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뒷담 쪽으로 달렸습니다. 일이 터진 것은 닷새 후였습니다. 밀양 고을 향청에 향원들이 모여 향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사또 최은길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방 유만석도 있었습니다. 윤진서가 관아에 끌려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향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령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향청에 들어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은길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누구냐? 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평윤씨 윤진서의 딸 채령이옵니다. 여러 향원 어른들께 아를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너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이 고을 황곡 장부의 진짜 기록이옵니다. 이방 유만석이 수년에 걸쳐 착복한 내역이 날짜와 수량별로 적혀 있사오니 대조할 장부까지 갖추었습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최은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감히 장부를 들고 향청에 들어섰느냐? 어디서 긁어모은 위조 문서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어지럽히는가? 장내의 시선이 채령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조라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펴주시옵소서. 둘째, 이것은 가짜 편지에 쓰인 종이의 출처이옵니다. 관아 서고에서 쓰는 장지이니 먹이 스미는 결이 시중 종이와 다릅니다. 서책방 정노인이 증언할 것이요. 관아 서고에 같은 종이 뭉치가 물증이옵니다. 이방 유만석이 관아 공금으로 사들여 조작에 쓴 것이니 이것이 위조라면 그 위조는 관아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유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은길의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이것이 은전이 오간 자취요.
내통의 증자이옵니다. 이방 유만석과 민경연 사이의 거래 내역이며 약조 혼인을 파탄내고 윤씨 가문의 장부를 탈취하려는 계략의 대가이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설아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사옵니다. 설아야, 채령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컸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안다. 집안이 기울었고 선녀라는 이름이 무거웠고 정실 자리가 간절했겠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종이 한 장 혀 밑에 숨겨 죽어간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느냐.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회인지 분함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채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아뢰겠사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염습터 앞에 찍혀있던 작은 발자국, 죽은 자의 혀 밑에 종이를 넣은 것은 민설아이옵니다. 증거를 없애러 갔다가 이미 종이가 숨겨진 것을 보고 물러선 것이옵니다. 그 종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올린 것은 바로 그 실수였습니다. 설아가 굳어졌습니다. 발자국, 그 새벽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지우려 했으나 눈이 쌓이기 전에 찍혀버린 작고 선명한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최은길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이도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또, 이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반듯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한양에도 이미 서신이 갔습니다. 이 장부의 사본이 형조에 닿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은길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은 채로. 유만석이 그날 저녁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민경연은 스스로 향청에 나타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은 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청의 마당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조를 찢었습니다. 신의를 찢었습니다. 길이 막혀 확인하지 못했다 하나 끝까지 믿지 못한 것은 제 허물입니다. 그 말을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청합니다. 채령은 이도윤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신의로 하는 것이라 당신이 말했소. 맞소.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단서를 걸겠소. 내 일을 함께 하시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혀 밑에 종이를 숨기는 것 외에는 호소할 길이 없던 사람들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채령은 품 안에서 향낭 반쪽을 꺼냈습니다. 이도윤도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았습니다. 설 속의 매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예물도 사주단자도 패백도 그 어느 것보다 먼저 두 반쪽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혼인이었습니다. 윤진서가 풀려났습니다. 이겸수가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아버지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있다가 술 한 잔씩을 비웠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웃었다는 것은 분이가 나중에 전했습니다. 최은길은 파직되었습니다. 사건은 한양까지 올라가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장부의 진짜 내용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함께 무너질 것이라던 걱정은 두 집안이 함께 일어서는 것으로 뒤집혔습니다. 채령과 이도윤은 그해 가을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시신이 하나 나왔습니다. 혀 밑에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젖은 종이에 눌러 쓴 한 줄이었습니다. 유만석이 살아있다. 채령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도윤이 옆에서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 속의 매화는 오래 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채령처럼 칼 대신 장부와 증거로 세상과 싸운 여인,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무릎으로 인정한 이도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